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엑스파일이라는 이 자극적이고도 선정적인 이 단어가 정치권을 집어삼켰습니다. 누가 왜 만들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내탁 공방, 폭탄 돌리기, 그야말로 점입가경 양상인데요. 엑스파일 얘기로 여의도 펀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혹시 이 엑스파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정확한 내용을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차치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엑스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굳이 봐야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은 엑스파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약간은 좀 신비스러워서 그렇지 예. 핵심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전처럼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곳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그런 문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씨도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작 정치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검증의 차원의 문건이 아니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작은 선거를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스왑 분석 같은 걸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장점과 단점을 해보고 그것은 같은 당 안에서도 해봅니다. 같은 경쟁자들끼리도.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의 본질은 이제 윤석열 씨가 제대로 된 이제 6월 19일 날 뭔가를 갈 길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그 검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국민적으로 이분이 국가적인 비전이나 특히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소신을 밝혀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보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권 주자로서 그 국민적 검증 또 정치권의 검증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다만 우리 정부 여당의 그 당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께서 지난달 25일 그 윤석열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이제 발단이 됐고 그 예. 이후에 저희 쪽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야권의 그 농객이라고 하시는 장성철 소장이 그거에 대한 우려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게 증폭이 됐는데 문제는 정말 이런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여당에서 갖고 계시다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셔서 법적으로 처벌받고 검증받을 일은 법적인 절차대로 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은 그 과정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용은 오픈하지 않고 뭔가는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또 이게 여권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야권에서 작성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책임 넘기기를 하셨고 또 어제는 같은 당에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야권의 그 대선 주자 간에 어떤 그 권력 싸움,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정확한 근거 없이 그 여론을 좀 선동하는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송영길 네. 대표가 엑스파일이라고 했다가 예. 이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라고 이제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 걸 포함해서 송 대표의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엑스파일이라고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파일이라고 그냥 파일을 엑스파일이라고 쌓고 있다. 말씀하셨던 예, 거죠. 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은 말씀대로 수합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증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공당에 책임 있는 대선을 앞두고 네.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우리 황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씨 문제의 핵심의 그 페이스북 글의 핵심은 이걸 보니 이 윤석열 씨가 감이 안 되더라. 이게 그분 글의 핵심적인 취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씨한테 여러 차례 주겠다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씨가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히려 이 엑스파일을 저도 이번에 봤더니 신지호 전 의원님이 5월 24일 날 주간조선에 기고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파일들을 지금의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면 야당 의원실에 있었으면 야당 의원 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홍준표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워낙 홍준표 의원님이 또 정치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 선배로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아마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엑스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문건이 사실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아 원칙에 준해서 말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엑스파일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제목은 윤석열 엑스파일인데 그것과 전혀 다른 패러디 내용물들도 지금 한간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야권의 그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대선 주자의 검증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이 실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뭔가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체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모 언론사의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엑스파일 자료 출처, PDF 파일을 만든 분들이 친여 성향의 이제 유튜버다. 예.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자기들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노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실상 이 자료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픈되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정부 기관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거나 정부 여당에서 한 거라면 이건 불법 사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도 폐기하셨다고는 했지만 4월 6월에 작성된 자료 중에 6월 자료가 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서 또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장성철 씨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만약에 예전 같으면 이런 게 정보기관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그런 예전에 나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었으면 아마 장성철 씨가 그걸 밝혔을 것이에요. 뭐 내용은 안 밝히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위법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그런 출처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할 포인트마다 모호성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와 그다음에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성 차원에서 양당의 공세, 특히 이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더더욱 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9일 날 윤석열 총장이 아마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행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뭐 한 건 한 건 그 검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아마 수면 위로 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찰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뭐 경제, 외교, 안보 두루두루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또 그 지식과 원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검증을 받는 것은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할 때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물론 뭐 취재진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요.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사실상 윤석열 씨를 빨리 버스 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꽃가마 같은데 그럴 정도로 적극적인 영입 의사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당대표라면 이렇게 대선 후보급으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후보급으로 영입을 하고 싶어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검증 자료를 받아서 먼저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라. 이렇게 나서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고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뭐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씨도 충분히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보 의원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당 차원에서 이 엑스파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 전 총장을 좀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기류는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재원 최고위원 정도 그러니까 뭐 소수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호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 당에 입당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엑스파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에서 접수를 받아서 또 어떤 기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원론적인 예. 입장이고 저희는 범야권 후보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적 그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현직에 있을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아주 그 공정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그 범야권의 아주 소중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희 당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미 우리 당 안에 있는 대표 주자들은 뭐 어제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원희룡 지사하고도 함께 네.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주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긴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저희 당에 들어오신다면 저희는 극대화해서 그분이 대권 주자로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를 하면서 외부 뭐 수혈, 인재 영입 이런 걸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이 중간에 낙마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당을 하기 전에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공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고 또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검증 기준과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체크를 하거든요. 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선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왜냐하면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준비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나온 지금 뭐 파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좀 제안과 권고를 드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전에 특정인을 놓고 그렇게 검증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은 누구나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저희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뭐 장기표 그 김해을 당협위원장께서도 지금 곧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그러고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도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저희는 열려 있고 경선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선에 입후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열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그 예비 후보를 검증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좀 전에 자체가 그런 저희는 분들은 다 당내에 불공정이라고 있으신 생각합니다. 분들이고요. 네. 이미 다 장기표 씨나 안상수 씨는 당내에 있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경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아니 저희는 원내나 원외나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어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입니다. 엑스파일 논란 속에서도 대선 열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열차 속도가 꽤 빠르다 보니까 여야 모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대선 경선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고요. 보수 야권은 링안 그리고 링박 대권 주자들이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열차에 탑승하게 될지를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들 아울러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되느냐 아니냐. 사실 몇 달 전부터 있었던 논란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정점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일단 내일은 내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인데 여전히 그 갈등 구도는 형성이 돼 있고요. 쉽사리 지금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박상현 의원께 먼저 그 관련된 상황 좀 여쭤보고요. 황보 의원께는 좀 장외에서 볼 때, 상대 쪽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한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당에서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최근에 저희 의총이 굉장히 활발하고 민주적인 토론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대선에 이길 수 있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론을 좀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이것이 뭐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기 위해서 경선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치열한 여러 가지 논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좀 전에 뭐 갈등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경선기획단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경선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제도 좀 봐주시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단 당헌과 당규가 바뀌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혹시 전철을 밟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이거는 당원과 당규를 바꾸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당규에 특별 당규에 180일 전에 해야 되고 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회의를 거쳐서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자체를 고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본문과 단서 조항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괄하고 있어서 예.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대국민에 대한 약속 차원이었다면 예. 이 안에서의 문제이고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룰을 바꿔서 뭐 여론조사를 얼마나 포함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그런 대국민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어떻게 경선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시던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그런 기대 가능성과 서로 절충하면서 해나갈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너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여론이 민주당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고민이 듭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경선 일정도 뭐 기존에 정해진 룰은 있지만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좋겠냐 안 좋겠냐 유불리를 충분히 따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당 대표님 빼고 3분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고 4분은 기존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봐서 기존 룰 유지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 이 경선을 연기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 전체와 또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명분이 있겠지만 후보자 개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링 밖에 있는 주자들 그리고 링 안에 있는 주자들 간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이 조금씩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언제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될 건지 물론 뭐 본인만이 결단할 수 있겠지만 미리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당 내부의 어떤 그 저희의 바램 창구는 없나요? 네, 뭐 그 공식적인 창구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 권영세 의원님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당 대표께서
각 그 원내 원외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접촉을 하시라고 이렇게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에게 일일이 보고가 되지는 않지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총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권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1야당으로 들어오셔서 안정적인 조직 내에서 또 지원을 받으면서 대선 행보를 하시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 당에 입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하실 거고 저희는 또 경선 그 룰 자체가 저희 뭐 버스 출발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8월까지는 어떤 후보라도 입당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미리 당원 당규상 만들어 놓은 그 룰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원외의 인사들이 저희 당의 입장을 좀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대선 행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물론이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거기다가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민주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민주당 쪽이 아니고 뭐 야권에서 어떤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좀 씁쓸하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제가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총장이 바로 임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선으로 출마를 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아예 검찰총장은 다른 공직을 하거나 정치를 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뭐 김기춘 씨라든지 이명재 씨가 있지만 그분들은 아주 예전에 하셨거나 뭐 대통령 특보라든지 이런 뭐 좀 그런 좀 자문적인 역할을 하셨던 거지 이렇게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다거나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사례가 없는데 그것은 저는 국민적인 상식과 합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정기관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신양명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깨트리는 최초의 사례가 저 윤석열 씨라고 생각을 하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이 나쁜 일은 금방 배우고 금방 빨리 퍼집니다. 빨리 따라 배우는 거죠. 뭐 한 번도 자기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뭐 이름을 거명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뭐 청렴 결백을 주장하시고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인데 이제 뭐 곧 사퇴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판적인 인사를 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 국민적 기대와 상식을 저버리고 대선 출마라든지 하는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이분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오히려 혼내야 될 공당의 입장에서 뭐 버스니 하면서 자꾸 꽃가마를 태우시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동연 씨 사례는 조금 한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격적으로 정말 정치를 하실지 여부는 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배신자 프레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검찰총장 또 감사원장이 공직을 수행하시다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냐 그랬던 선례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을 대선 후보 반열로 올려놓으신 분들이 바로 정부 여당과 이 정권입니다. 왜 이분들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과 지리멸렬하게 검찰총장이 싸워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하기도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이미 여론조사 후보로 올라가서 지지율이 정상적인 올라갔던 거 공직자라면은 아닙니까? 거기서 빼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요구했던 상식인 것도 거죠. 아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직에 계시면서 여론조사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다 처음 요청은 이름을 빼달라고 최재형 하셨었습니다. 씨는 그런 바가 없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석열 씨도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요구하셨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중요한 나중에 집권을 해도 이것에 대한 공수처장도 책임을 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이 두 있는데 후보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잠정적인 후보에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야권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서 지금 현 정권과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 그 원인에 대해서 민주당은 먼저 생각하고 반성하셔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이분들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앞으로도 여러 공직이 있지만 사정기관의 장들 좀 적어도 이제 공수처장도 생기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6대 국정원장부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감사원이나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그건 다 정치적인 업적 쌓으려고 그런 사적인 도구를 이용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할 때 그분들은 공직에 계실 때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게 임무를 수행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마치셔야죠. 지금 대권 지지도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다라고 지금 예. 이런 그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네. 과거에는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지 않았던 정치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 대선 절차가 빠르게 운행을 하면서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게 될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